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nna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선거권의 현장 정치 4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경선 레이서, 국민의힘 경선 레이서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이 경선 후보 등록을 받죠. 등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변수라기보다 일종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문제인데 출마는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로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대선 가도에 진입을 할 것인지 자, 그 부분이 관심사인데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일종의 오늘의 시청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재명 꺾을 비책이 있다. 빅텐트 치고 당명 변경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재명을 꺾는 방법들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구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방안을 오늘 하나 좀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끝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레이스 이제 초반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자, 그래서 그 문제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부는 아시아투데이 기사 신청 분석을 보내드리고 2부에는 이슈 집중 해부 두 가지로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시아투데이 기사 신청 분석입니다. 예, 첫 번째 아시아투데이 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출석입니다. 법정 내 촬영 불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헌재에서는 인용 결정이 났고 지금 형사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오늘 사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옮길 때 사진이고 오늘은 이 경호처의 요청에 의해서 이 비공개로 사실상 출석을 했습니다. 지하 통로로 들어갔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법정에서 앉아있는 사진이 촬영이 불허가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됩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앉아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경호처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은 없는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 법정 내 촬영은 불허가 됐고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첫 형사 재판이
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늘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자연인 신분이 됐죠. 지금은 현재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자연인 신분으로서 열흘 만에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일단 스케치를 먼저 좀 전해드리면은 재판 시작 10여 분을 앞둔 9시 50분쯤 입정을 했고, 이 반듯하게 지금 빗어 넘긴 머리에 남색 정장 차림, 그리고 붉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고, 재판부가 이제 보면 출석을 확인을 하죠. 뭐 이름을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보고 직업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 했는데 이 윤곽근 변호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목례로 원하지 않는다. 국민 참여 재판은 이 법원의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이게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죠. 법조인 출신인데 오늘 42분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42분 동안 처음에는 이제 육성으로 이 피고인이니까 이 처음에 첫날이니까는 검찰에서 이 공소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쪽이 보통 반박을 하는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발언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재판부가 마이크를 줘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했는데 무려 42분 동안 아주 그 격앙된 표정으로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니,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한 2시간 반 걸렸죠. 그걸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전부터 무슨 뭐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 그때만 해도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검찰은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할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코미디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느냐, 그 시점에. 물론 그전에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계속 했었죠. 이 22번에 걸친 이 줄탄핵 그리고 예산폭거 이 부분을 보고 뭔가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들까지 탄핵을 하는 것을 보고 사법기관이 이러다가는 완전히 흔들린다는 판단에서 이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 오늘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비상조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야당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발의 움직임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형사사법 질서에 치명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것은 이 쿠데타, 내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 좌파들은 뭐 좌파라는 표현을 윤석열 전 대통령 쓴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계엄을 쿠데타, 내란과 동급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것이 된다. 이건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군정 그리고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이것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거를 마치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쿠데타나 이 어떤 내란, 이렇게 그 내란이라는 것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는 쪽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비상계엄은 정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비상계엄을 쿠데타나 내란처럼 이렇게 몰아갔다는 지적이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을 오늘 몇 차례 썼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계엄. 실제로 장기 집권을 위한 계엄이 아니고 메시지, 이 이야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민주당의 이 폭거에 대해서 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계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선포문이나 담화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준비를 다 했다. 그게 실행을 위한 것은 본인이 직접 다 챙겼을 텐데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다 준비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은 포고령 안에 있는 야간 통금 부분만 제외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정치인 체포 의혹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누구를 체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면서 명단을 줬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이걸 끌고 갈 그 보관이 있었으면은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영장이 없어도 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합동수사본부 이런 쪽에서 별도의 수사 기관을 설치를 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실전용이었다면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사의 조직도나 합동수사본부도 그러니까 계엄사의 조직을 다 따지도 않았고 합동수사본부도 아예 구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좀 와닿는 이야기인데 검찰 이제 수사 기록이 있죠. 군사령관들이나 경찰 간부들을 수사를 해서 기소장안에 넣은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내란몰이를 하는 초기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이 됐다. 검증 없이 검찰 조서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기 내란몰이 과정, 이것은 상징적으로 각종건이 있죠. 각종건. 초기에 이것을 내란몰이로 하는데 본인이 겁을 먹었죠. 해유를 당하고 나중에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양심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내란범으로 엮어버리겠단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는 양심 고백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란범으로 엮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사실상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헌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고 그냥 이제 인용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를 했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그것을 일부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수사 기록도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도 채택을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건데 그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판단을 해서 나중에 공소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미 파면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중에 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형사재판의 결과인데 오늘 그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어떻게 걸고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날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기사 심층 분석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권 이야기입니다. 출마 의지 다진 한대행, 한독수 대행이죠. 한대행 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유력,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유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이 기사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사실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사실로 굳어지고 있고, 한 대행은 출마 의지를 확고히 다진 가운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다. 출마 시나리오는 두 개다. 먼저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경선 레이스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일단 시간이 촉박하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려면 15일까지 대선 출마 의지. 그러니까 오늘 내일 지금 그 접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옵션이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갔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등록을 하는데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3일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있습니다. 한독수 대행이 직접 국무총리로서 나가지는 않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퇴를 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선 레이스에는 일단 불참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경선 레이스는 지금은 초반에는 예비 경선에는 불참을 하지만 나중에 4강이나 2강이 하는 본경선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교안 전 총리 때 그런 게 있었죠. 한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그때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처럼 한교안 국무총리 겸 권한 대행이었는데 대선 그 주자로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범여권에서 1위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도 한교안 차출론이 있었는데 이 한교안 대행이 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처음에 경선에서 처음부터 참여하기 어려우면은 중간에 그 끼어 들어가는 뭐 4강이나 이따 끼어 들어가는 이 한교안 특례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 특례 조항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한교안 전 총리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에서 한독수 특례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그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결국은 이 무소속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치는 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집중해보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 세 번째입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경선 룰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에 비명 잠룡들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 오늘 김두관 김두관 전 의원이 보이콧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실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침이 좀 나와서 물을 네,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의 반발을 해서 비명 잠룡들의 볼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김두관 전 의원이 이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에 반발을 해서 경선 보이콧을 시사를 했다. 그 캠프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대선 불출마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대선 불출마 검토가 아니라 경선 참여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는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룰과 관련해서 국민 참여 경선안을 확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비명 잠룡들은 완전 국민 경선과 선거인단으로 모집된 일반 국민 당원에게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은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거부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재명이 사실상 지금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초대되는 분위기죠. 초대되는 분위기인데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죠. 절차는 거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해 왔냐 하면은 이 97년 대선 때부터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할 때 국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합니다. 국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그 국민선거인단 안에 이 당원들도 들어오고 일반 국민도 들어갑니다. 한 절반 정도는 일반 국민이 들어갑니다. 일반 국민이 들어가서 전국 순회 경선을 하죠. 전국 순회 경선. 그래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였는데 중에 비주류였는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니까 민주당 그 당원하고 똑같이 이 같은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를 하니까는 이게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2022년 당시에 이 민주당 그 경선에서는 이 이인재 대세론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DJ계의 하나갑 또 DJ 비서실장을 했던 김중건 이런 사람들이 쟁쟁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처음에 노무현은 거의 유력하지 않은 후보였는데 이 노무현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면서 결국 대선 후보가 되어버렸죠. 자, 그 방식이 바로 국민 경선입니다. 완전 그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왔고, 이 2022년 대선 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이 국민 경선 방식으로 다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은 그때 대선 후보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방식을 비명계가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1국 체제로 이재명이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방식 그대로 하면은 약간의 어떤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죠. 노무현처럼 제2의 노무현을 꿈꾸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냥 국민선거인단을 뽑지 않고 자기들의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걸로 하겠다고 정해버린 겁니다. 주류 쪽에서. 그래서 그 정해서 그 절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게 아니고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에만 응하게 된다. 여론조사에만 응하는데 거기도 또 역선택 방지를 넣는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한다. 자, 그러면 완전히 방식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명계에서. 왜 지금까지 해오는 것을 바꾸느냐. 그런데 이재명은 그것을 이제 바꿔버렸죠. 왜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것을 또 바꾸느냐 하면은 제2의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봐. 그 방식 그대로 하면은 본인이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 해서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당원의 역할을 막 강화를 시켜서 개딸을 중심으로 그 권리당원이 형성이 돼 있죠. 민주당은 개딸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당원들이 이재명의 존립 기반입니다. 그 존립 기반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으로 계속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선거인단에서 일반 국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명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역선택이 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낙연하고 할 때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쪽에서 어떤 특정 종교 집단하고 연결에 대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낙연 쪽으로 대거 들어왔다. 선거인단을 모집을 하니까.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대거 들어왔다. 그래서 역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때 이낙연한테 질 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 그 여론조사로 돌리고 그것도 이제 역선택 방지하는 민주당과 중도층만 하는 거다. 이렇게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럴 위험성,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타날 위험성, 노무현처럼 대선 후보는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 바람을 일으킬 이재명 외에 누군가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이재명이 지지 기반인, 이재명이 존립 기반인, 그동안 본인이 당대표하면서 막 뽑아놨던 개딸들, 그리고 권한을 많이 줬죠. 당원들에게. 대의원 권한을 깎아내려고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는데 그 권리당원들, 개딸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딸 중심의 이 경선 룰을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선외경선처럼 그렇게 국민선거인단으로 하면은 그때 이낙연에게 한번 질 뻔했죠. 이낙연에게 줄곧 이제 그 전국 순회하면서 경선을 앞서고 있다가 마지막 그 3차 경선 때 질 뻔했습니다. 그때 졌습니다. 3차 경선은. 그때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 진영에서 퍼뜨린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낙연 진영에서 퍼뜨린 대장동.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돼 있었고, 그때 2021년이죠. 완전히 앞서가던 이재명이 대장동 논란으로 그때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낙연에게 일격을 당했습니다. 무려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낙연이 62.4%, 이재명이 28.3%. 그 앞에 이제 이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후보가 됐지만은 대장동 이후에 대장동 이후에 나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져버렸죠. 그래서 그때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는데 그때 뭐 해석상의 차이로 뭐 정세균을 비롯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 하다가 결국 결선 투표 안 갔죠. 그렇게 만들어준 게 그때 또 송영길이고 당시 대표인. 그래서 송영길과 뭐 이재명의 밀착설도 그때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노무현에 대한 노무현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이낙연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은 이 국민 경선을 지금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지 기반인 당원, 그러니까 이 당원들, 개딸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에게 많은 몫을 떼주기 위해서 이런 경선 룰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비명계에서는 이제 덜러리 설 일밖에 안 남은 거죠. 덜러리. 그래서 김두관은 지금 이 덜러리 안 서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과연 행동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고, 김동연이나 김경수 또 이 덜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상황에서 아무도 경선에 참여 안 하고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추대를 해버리면은 정말 꼴이 우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김동연은 뭐 별개로 치더라도 김경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출마를 해서 한 2등이라도 하면은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런,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셈법이 막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경선 룰을 놓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 이재명이 대선 주자가 대선 후보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제가 사법위기를 새로운 걸 하나 좀 제기를 해 드릴 겁니다. 예. 오늘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전해드리고 2부에서는 이슈 집중 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내드리는 광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부민인데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입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죠.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그리고 피로 회복,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아트TV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셔서 주문해 두시고 겨울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2부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슈 집중 해부 시간입니다. 이슈 집중 해부에서는 제가 이 썸네일에 소개해드린 이 내용을 비롯해서 이재명 꺾을 비책이 있다. 빅텐트 치고 당명 변경을 한번 해보자는 지금 어떻든 간에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강범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집권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일단 정치적으로 빅텐트를 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형성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 사법 위기가 결국 지금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선 그 사법 위기를 이재명이 완전히 벗어났는가? 그 부분부터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선 레이스 들어가면은 양쪽에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이슈가 그 이목이 집중될 텐데 그좀 이재명의 그 재판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그 눈앞에 닥쳐 있는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아무래도 그 공직선거법이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2심 재판부, 최은정 재판부가 정말 황당하게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는데 이 상고심에서 그때 파기자판 이야기도 한창 나왔죠. 파기자판. 파기 한 속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기자판 제도도 있다. 고등법원으로 그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 이야기가 그때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 법률위원장이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기자판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지금 그 대법원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서 재판 준비 상황이 예상 밖으로 지금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재명이 김어준 프로그램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대법원 재판은 절차를 준비하는 데만 한 2달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 걸린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무슨 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상고장을 뭐 상고 이어서 뭐 이런 것을 제출을 하는 기한이 뭐 며칠 이내, 뭐 60일 이내, 30일 이내, 막 그런 뭐 일주일 이내, 뭐 20일 이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 합하면 이제 한 60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질질 끌면은 이 2달을 끌고 그 다음부터 재판 들어가면은 3개월 내에 못 나온다. 633 3개월 내에 못 나온다. 자,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큰 변수죠. 이재명이 재판을 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아서 재판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검찰에서 지금 아주 신속하게 이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고 대법원도 거기에 맞춰서 착적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 한 그 60일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 재판 준비 절차가 다 완료가 돼 버렸습니다. 완료가 돼서 그 지금 부도 배당이 됐죠. 대법원 3부로 배당이 된 상황이어서 이게 대법원의 의지만 있으면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라도 이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검찰도 지금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300쪽에 달하는 항소 이유서를 냈는데 이 2심 판결문, 2심 법원에 이 무죄를 내린 어처구니 없는 무죄를 내렸죠. 막 이재명의 거짓말한 것들을 막 부분 쪼개가지고 무죄를 내렸는데 그 2심 판결문의 3배에 달하는 300쪽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이번에 다시 반드시 이제 유죄로 끌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혔고, 심지어 또 재판부가 2심 재판부가 9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2심 재판부 판결이 말이 안 된다는 이런 또 상고 이유서도 그 안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6월 3일 전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파기 재판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대응을 하게 되면은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고법에 가서 이렇게 재상고를 하고 이렇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 완전히 끝나지는 않겠지만은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상황만 돼도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겠죠. 그것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확정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이재명의 6월 3일까지 사법 변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법원이 너무나 엉터리 판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는 결정도 나올 수가 있죠.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아예 무죄로 확정을 해버리는 그 결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최근 들어서 재판부 판결이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판사들이 판사 출신들이죠. 거기서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또 1심에서 위정교사 1심에서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연, 2심 선거법에서 무죄 선고한 최정은인가, 고법, 그 재판부, 그리고 최근에 또 김만배, 1심에서 2년 4개월 받은 걸 2심에서 무죄로 내려준 또 재판부. 법원이 워낙 이상한 판결을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법원의 이재명이 수건 사업을 다 들어주고, 무슨 법관 임용 기준 막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또 법원의 예산을 대폭 올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대법원답게 정확하게 다시 결정을 내린다면은 이게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6월 3일 이전에 그런 결정만 나오면은 이 선거에 선거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도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3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신문 칼럼에도 썼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을 하면 안 되고 3가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드린 이 통합선거법,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대선 전에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든지 아예 근데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건데 그것은 대법원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1심에서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린 것을 2심에서
누가 보더라도 황당한 그 쪼개기, 이 사실을 쪼개기, 발언을 쪼개기 해서 다 무죄를 한 건데 그걸 손을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시 결과를 6월 3일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완전히 뒤집든지 해야 된다. 는 그런 그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나머지 재판들 진행 중인 거. 대선 기간 중에 진행 중인 재판. 지금 재판부들이 전부 다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지금 5개의 그 선거법 빼도 뭐 유정교사 2심을 비롯해서 4개의 재판이 되어 있는데 전부 멈칫멈칫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급심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선거는 선거고 재판은 재판 진행하라.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이 이 재판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라고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선거 때문에 진행되는 재판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이재명이 유정교사 2심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2심 결심 공판으로 예정된 날짜가 바로 6월 3일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날 이재명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대통령 선거하는 그날 그 2심 재판 가야 됩니다. 구형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선거일이 공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뭐 그 재판은 연기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정말 상징적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자, 그래서 그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 대북선거비나 대장동 재판은 선거 기간에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표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헌법 84조입니다. 만에 하나 그 불소추 특권 만에 하나 이재명이 정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혼란이 올 텐데 지금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죠. 법적인 정설이죠. 그러면은 바로 대법원에서 뭐 유죄 확정 판결 하나만 나오면은 이재명은 만에 하나 집권을 하더라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되죠. 그걸 막으려고 이재명이 이제 가전 수단을 다 할 텐데 그래서 그 84조 나중에 유권 해석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으려고 그 사전 포석으로 지금 이 대통령목 2명을 한독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자기 편 2명을 임명을 하려고 지금 한독수가 이 2명을 미리 지명을 하니까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거죠. 현재 나중에 자기 문제, 헌법 84조 해석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지금 대법원 이게 어느 쪽에서 유권 해석을 해야 될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밝혀야 됩니다. 워낙 큰 혼란이, 대대적인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그 84조 불소추 특권은 재판이 진행되던 것은 계속 진행된다. 아니면 아예 그냥 그것이 중단된다고 하고 비판을 받든지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지금 이 모든 사안에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사법적으로도 이런 여전히 대선 전에 이재명이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여권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일단 국민의힘 경선 먼저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힘 경선이 두 사람이 포기를 했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좀 경선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포기한 그 결은 조금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은 경선 포기가 곧 대선 포기입니다. 대선 포기 때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포기를 하지만은 대선은 포기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경선 참여 포기 이것이 이 대선 포기로 읽히니까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 쪽에서
불화불에 언론사에 연락을 해서 아니 이것은 이 대선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나가지 않되 나중에 본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본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도 두 가지 저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나중에 그 본선에서 아니면은 지금 한독수 대응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빅텐트를 칠 때 그 빅텐트에 이 본인도 들어가서 거기에 그 단일화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후자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본인이 이 경선에 자신이 없어서 후보가 될 자신이 없어서 빠졌는데 나중에 경선을 치러서 다 치러가지고 들어오는 이쪽하고 거기에 이제 끼어들어서 한독수도 그 들어오고 해서 거기서 단일화 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일종의 특혜죠, 특혜. 유승민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한독수하고는 결이 다르죠. 한독수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고 당 밖에서 영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유승민은 당 안에 있는 사람인데 당 안에 경선 주자로 사실상 뛰어들었다가 등록을 앞두고 포기를 하는 건데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점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단 아예 자체를 접었습니다. 자체를 접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접었는지 그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는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불만을 품은 거죠. 처음에 유승민은 계속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역선택을 많이 받으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조국당이나 뭐 이런 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승민을 지지하죠. 이준석 당이나.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100% 그 사람들까지 참여를 해서 국민의힘하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면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유승민이 그런 1등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조국당이나 이준석 당 지지층이 가표집이 되어 있으면은 유승민이 1등으로 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은 거의 뭐 꼴찌 바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유승민은 다 집어넣어서 하자는 이야기죠. 역선택 방지도 하지 말고 그냥 일반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는 것처럼 하자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만에 하나, 유승민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후보로 뽑힌다. 국민의힘 후보로 뽑힌다. 100% 자기 주장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말고 100% 국민 여론조사만 당원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뽑힌다. 이게 지금 그렇게 뽑자는 게 유승민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된다. 두 사람이 이제 본선에 들어갔을 때 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면서 유승민을 지지를 한다고 했던 민주당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층들을 이 사람이 본선에서 그럼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로는 유승민 이렇게 해줬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이재명하고 유승민이 붙으면 유승민을 찍겠습니까? 안 찍죠. 이재명 찍죠. 그래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지 않으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는데 이게 또 못마땅해서 또 2차, 3차 경선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한다고 해서 이게 못마땅해서 유승민은 지금 경선 불참여를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썸네일에 말씀드린 이재명 극글 비책이 있다. 빅텐트 치고 당명 변경하자. 자, 이것은 저도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는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대혼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 중인 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헌법 84조 그 불소추 특권 이거를 본인이 우기면서 아니야 내 재판은 중단돼 이러고 막 나가면은 가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을 해버리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대혼란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집회가 일어날 것이 불을 뻔하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그럼 5년 그 본인 말대로 5년 동안 이제 재판이 안 열린다. 그럼 5년 후에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5년 동안 대통령 하다가 5년 후에 내려온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2심 하던 거는 2심부터 다시 하고 유정료 사건은 2심부터 다시. 그리고 만약에 선거법 그 결론 그때까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선거법은 5년 후에 대법원에서 다시 그러면 이 세계 대북송금, 대장동, 뭐 법인카드 이것은 1심부터 다시 그러면 그때 재판부는 다 바뀌어 있고 대법원도 다 바뀌어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강수를 둘 겁니다. 무슨 특별법 같은 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죠. 뭐 민주당 다수당이겠다. 그때 되면은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겠다. 아예 특별법으로 자기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죠. 이 다 검사들이 사건 조작한 거다. 5개 다. 네, 5개 재판 받는 거 전부 다 검사들이 사건 조작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검사들을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럼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대 재앙이 온다는 게 첫 번째는 대혼란이 일어난다. 그 되면은 정치보복.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은 문재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보복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이 딱 그걸 써먹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국면에서 뭐 촛불민심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습니다. 촛불민심이라는 걸 들이대서 탄핵도 했고 그 다음에 대선 때 문재인이 출마한 대선 때 촛불민심을 가지고 막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는 촛불민심을 가지고 이른바 적폐몰이를 했죠. 적폐청산. 이게 촛불민심이야. 촛불정신이야. 이러면서. 지금 이재명은 내란 종식을 그때의 촛불민심처럼 지금 써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때 이 우원식이 뭐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니까는 내란 종식이 문제다 이렇게 했죠. 자,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 모든 다른 국민의힘이나 우파는 다 내란 종교 세력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파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보복, 숙청 작업이 벌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한 1000명 정도를 불러다가 한 200명을 기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피비린내가 나는 정치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 좌파 포퓰리즘적인 그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이 없으니까 무슨 뭐 양곡법, 뭐 25만원 지원법, 뭐 노란봉투법 이거 다 통과시키겠죠. 좌파주의적인 포퓰리즘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서 나라 경제를 거들낼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 그럼 이재명의 집권을 막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지금 이 상태로 과연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이재명과 겨뤄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뭐 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이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비호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을 이제 찾자는 것이 그 과정에서 나온 게 한덕수 차출론이죠. 근데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은 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될 일도 당분간은 몇 가지 있고 통상 문제, 미국 트럼프와의 통상 협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5월 4일까지만 이 공직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5월 4일 되면은 국민의힘 후보도 확정이 되죠. 5월 3일 전당대회를 하니까. 그러면은 5월 4일에, 5월 4일 전에 나와서,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일단 뛰는 거죠. 무소속으로 뛰면은 나중에 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하고 이 단일화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일단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여기서는 누가 되든지, 김문수가 되든지, 무슨 나경원이 되든지, 홍준표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이 세 번의 그 경선을 거쳐서 확 올라왔는데, 이 한덕수는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고, 갑자기 결선에서 다시 만난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야, 지금은 이재명을 막아야 될 때니까, 이런 좀, 어떤, 손해 이런 것은 좀 감소를 또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도 좀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 대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다시 이게 출마하는 것도 뭐 심판이 선수로 뜨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평상시 같으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법 위기를 가지고도 출마를 하는데 이 정도는 한덕수가 차출되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더 명분이 더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좀 손해를 감수를 하더라도 일단 투트랙으로 가다가 따로 만나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동안 쭉 이벤트를 해왔고 본인이 검증을 거쳐왔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한덕수가 이길 수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빅텐트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빅텐트라기보다는 양 세력이 그러니까 한쪽 국민의힘 세력하고 한덕수가 치는 텐트죠. 한덕수가 치는 텐트. 그런데 거기에 더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더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죠. 여기에 포함시킬 사람이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 시키자는 거죠. 가령 조금 전에 제가 이 유승민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뛰다가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당선된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단일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불합리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한덕수와는 또 다르죠. 한덕수는 원래 외부에 있던 사람이고 유승민은 내부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원하면 유승민도 들어와라. 유승민이 지지세가 1%나 2%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는 이야기고 그 유승민이 들어와서 그때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유승민이 되면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근데 1%든 2%든 유승민의 지지세는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낙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이낙연 고문인데 거기서도 지금 이재명과는 완전히 척을 졌기 때문에 이 빅텐트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낙연은 어쨌든 호남 쪽이니까는 호남세가 좀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준석은 어떨까요? 이준석. 만약에 그때 돼서 좀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은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이준석도 들어와라. 다만 이준석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워낙 분란을 일으킬 게 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이준석이 그때 완전히 커가지고 어느 정도 커서 5% 정도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는데 상징적으로 이준석을 데려오고 이건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빅텐트로 해서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과 무소속 단일 후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당명을 그 과정에서 당명을 바꿔버리는 거죠. 국민의힘 당명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에서 어쨌거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덕수도 그렇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쪽에 들어오면은 그쪽도 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의미에서 당명을 개정을 해서 그 당의 후보 이름으로 단일 후보가 출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유력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그 후보가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근데 어쨌든 그 후보가 새로운 당의 후보로 우파 정당을 잇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보를 잇는 그 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저도 제 주변에 여러 정말 걱정을 하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하는 정치권 원로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그럼 이런 방안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이 방안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유력한 뭐 김문수가 되든 이렇게 그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조직력 그리고 작업력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국민의힘 경선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재명을 끊고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오늘 내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4강, 2강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랙으로는 몇 사람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나중에는 빅텐트 안에 모여서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를 하는 그런 대장정 그래도 뭐 한 50일 남았으니까 대장정이죠. 정치권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대장정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보내드린 선거권의 현장 정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